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뭐니 해도 지금 이 22의 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또 그리스 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22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의 또 가장 큰 변수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바로 다가왔는데요. 글쎄요,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 하나요? 규모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더욱 지금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네.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이벤트였던 중국 뭐 4분기 GDP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4분기 GDP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폭 하회하는 수준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에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22일 날 22 시장에 대한 좀 관심 좀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 관련해서 그 사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라든지 최근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스위스의 최저 환율제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22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좀 고조되고 있고요. 네. 어제 덴마크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그 현지 시간으로 19일 날 인하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럽 쪽에서 유로존 쪽에서 참 돌발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스위스에서 내린 조치도 그랬고 스웨덴도 지금 기준금리를 또 인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22에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상당히 맞물려 있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 설명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일단 덴마크 같은 경우가 이제 19일 날 네.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스위스처럼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근데 그 15일 날 스위스가 고정환율제 폐지를 하면서 덴마크와 같은 경우도 1유로당 지금 7.46 정도 그 크로네화로 해서 고정환율제 폐그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였는데 이게 2004년도 이후에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유로당 7.43 크로네까지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모습들 좀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스위스 프랑이 국제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정도 되는 거에 반면에 크로네화 같은 경우는 0.8% 정도에 불과해서 파급 효과는 뭐 이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22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좀 선제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22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22가 양적 완화 그 현실화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폐그제 시행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환율 방어하는 모습들 좀 보여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일본의 양적 완화의 때처럼 아무래도 네. 환율 전쟁으로까지의 좀 그 가능성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뭐 북유럽 쪽에서도 지금 뭐 점차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뭐 뉴스도 보긴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부담을 지기 싫다는 어떤 독일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면서 독일 측의 입장도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습니까? 독일의 기존에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입장 변화가 좀 그 감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이유들은 최근에 그 국채 매입에 대한 논의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프랑스 대통령이 22가 국채 매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상당히 확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22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22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 변화라는 측면으로 좀 그 해석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입장 변화 움직임들과 지금 22의 양적 완화에 대비하는 뭐 스위스나 뭐 덴마크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터키가 그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를 했는데요. 네. 이런 환율 방어에 대한 움직임들 좀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번 22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의 시행 여부보다는 네. 규모라든지 아니면 시행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22 정책 결정에 따르겠다. 어느 정도 독일이 이런 상황이다 부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 네, 이런 속내를 좀 표현했다는 선에서 이해가 좀 가는군요. 지금 중요한 것이 양적의 규모라든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 그 부분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까? 규모 연초에 일단 시장에서는 5천억 유로 정도 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5천억
5천억 정도에 대한 언급들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5천억 유로 정도에 대한 규모 부분들은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는 좀 선반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CB에서 다만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게 통화정책 조치가 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금액이 약 1조 유로 정도 되는데요. 그 작년 말에 1, 2차 LTRO나 지금 커버드 본드 매입 이후에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히 미미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스위스가 최저환율제 폐지를 하면서 유로존 국채 채권 매입 규모가 좀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면서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방어라든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1조 유로 정도가 좀 시장에는 유의미한 통화정책의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할 때까지 일본처럼 뭐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들도 좀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유로존의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발표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1조 유로 정도의 규모적인 측면과 아무래도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시행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5천억 유로만 좀 넘어져도 어느 정도 기대에 부합하는 쪽? 근데 이제 1조 유로에서 좀 낮아지면은 또 약간은 또 부정적인 생각이 기대 실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이라고 좀 가닥을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5천억 유로 정도 기존에 예상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1조 유로 정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충분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환호하는 만족하는 결과일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요 근래 들어서 그 방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국채를 매입하느냐 이 부분인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예, 사실 그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독일이 입장 변화를 있다라는 부분들 좀 그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법은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거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ECB가 지금 유로존 회원국 자본 출자 비율에 따라서 그 ECB가 직접적으로 국채에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리플 A급 우량 채권만을 매입하는 방법 정도 이렇게 3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가장 그 환호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 기존의 독일이 손실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방법 좀 독일의 반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좀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책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방안은 아무래도 독일이 가장 환영하는 방안일 것이긴 하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3개 안 중에 가장 좀 미미할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방안이 국채 매입 좀 논의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가장 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의 결과를 주목해 보면서 연계시켜야 할 투자 전략은 어떤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통화정책 발표해서 만약에 실물 경제가 좀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대유럽 수출 비중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업종이나 IT 업종들의 실적 개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로화가 좀 구조적으로 약세가 진행되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유럽의 수출 감소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고정환율제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경우에도 환율 방어의 측면에 좀 나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나 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환율 방어 움직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혹은 또 저금리 기조가 좀 장기간 이어질 거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족할 만한 양적 완화 수준이 나왔을 때는 지금 IT나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